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유력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정치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가 집단 탈당을 예고하면서 정계의 지각 변동이 가시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 35명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기정사실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제3세력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김무성, 유승민, 정무택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섰고 배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둘 수 있고 저희들 자식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보수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저와의 그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저와 일체 대화와 또 소통이 없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탈당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번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했다.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안에서 보수개혁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정우택 원내대표, 일절 대화와 소통이 없이 결정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원님, 네. 말 그대로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이제 진짜 보수를 하겠다는 게 이제 비박계 탈당파 의원들의 주장인데 네. 어떤 의미로 평가하시는지요? 비박계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비박 쪽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천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비박 쪽에서는 회의를 한 끝에 유승민 의원을 추천한다 했는데 친박 핵심들은 거부 반응을 보였고, 어저께 의총에서 유승민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 본인께서도 유승민 의원이 당을 맡으면 당이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냐, 유승민 말고 다른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비박은 이 친박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이 분당이 돼서 서로 갈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이요.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큰 과제는 이번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를 맞이해서 큰 책임감을 서로 공유를 해서 느끼고,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제 국민에게 사과하고 개파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새누리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그 지향점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친박 비박이 생각하는 길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친박에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친박의 많은 분들은 계속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크고, 그럼 그 내부에서 계속 싸우는 모습만 노출될 터이니 결국은 그 지향점이 다른데, 그래서 갈라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박이 선택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석이신데, 사실 이제 친박 패권주의는 물론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도 청산하겠다 이런 정치적 지향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글쎄 친노, 친문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야권 안에 실제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국회의원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론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실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전제를 하고 저희들도 성찰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새누리당의 남의 당 이야기입니다만, 이 와중에 저렇게 친박과 비박 서로에게 책임을 씌우고 서로 가짜 보수, 진짜 보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뭐 남의 당 일이니 내가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이런 차원이보다는 네. 정치권 전체가 이런 국가 위기 시대에 사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 정치권이 보면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죄송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 입장에서는 사실 박근혜 정권이 이 몰락을 가져온 네. 그런 책임을 친박이 더 지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안에서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성이 전혀 없이 오히려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대로 한다고 했다 그것마저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 나갈 테면 나가라라고 하는 것, 분당 한두 번 해보나 이런 정도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이게 막장 드라마도 정말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갈라질 건 뭐 잘 갈라진 것 같고 앞으로 비박이 나와서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 변하지 않는 친박을 그렇게 견인해 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봅니다. 사실 이제 좀 전에 오후 3시에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새누리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세우겠다. 네.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을 모실지가 궁금해지긴 하는데 과연 새누리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분이 거길 가겠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름이 나왔는데 손학규 네. 전 대표가 그러셨죠. 내 이름 새누리에서 거론하지 말아달라. 그다음 김항식 전 총리 이야기 나왔지만 김항식 전 총리도 그쪽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심지어 이해창 전 총재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네. 이해창 전 총재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분당이 돼서 친박 핵심들이 남아있는 새누리당은 뭐 그분들이 정말 쇄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어떤 분이 그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쇄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아마 회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친박 비박을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리스가 옛날에 흥했을 때 이 아이도스, 디케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아이도스는 염치의 여신입니다. 디케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염치와 정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치 있는 행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정의의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거는 비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처음부터 본질을 생각하면서 벽돌 하나 쌓듯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부끄러움을 저는 이 시점에서 네. 얼마 전에 제1야당인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김종인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환자가 낫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박은 외부에서 누구를 들여와도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본인들이 변할 의지가 없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들여온들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여러 이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 과연 비박이라는 어떤 보수 세력이 지금 새로운 보수 세력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가치, 지향점이 뭐냐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국민들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비박은 그걸 선명히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어떤 정치 철학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건가. 정말 새누리당이 구현하지 못했던 그런 보수의 핵심 가치들을 구현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박은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죠. 일단은 네. 약간은 추상적으로 나왔죠. 뭐 따뜻한 보수, 열려 있는 보수, 합리적인 보수, 뭐 이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런 맥락에서 과연 보수의 중심 가치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확실한 국가관,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 그 다음 가족 가치 이게 중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보수는 통상 이런 말을 합니다. 에드먼드 보크나 이 일본의 보수의 핵심 인사 나카소네 같은 분들은 보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가치를 갖고 있대. 사회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스스로 바뀌는 네. 이런 두 가지 길을 잘 조합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비박이 열려 있는 중도 우파 정당을 만들겠다고 네. 하니까 뭐 저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 구체적인 메시지로 국민들께 보여주고 네. 실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신박계 의원 역시 또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 과연 이제 보수의 가치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관심은 이른바 이제 보수 신당이 출범할 경우에 과연 제3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느냐라고 쏠리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네. 현재 이제 국민의당의 의석이 이제 38석인데 지금 탈당하겠다고 밝힌 분이 35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3의 세력 가능성 어떻게 뭐 전망하시는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처음에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는 1차 탈당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20석. 그런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35석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첫 번째 출발이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 출발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2차 탈당에 상당히 그 속도가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 국민의당 38석은 뛰어넘지 네.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쉽게 해볼 수 있겠죠. 정진석 의원 등이라든가 이제 내년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하면 추가로 탈당해서 입당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가 네네. 있던데요. 지금 오늘 언론에 보니까 한 뭐 60석 가까이를 뭐 예상한 뭐 그런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아침에 네. 비박 그 탈당파 의원들이 모임에 사실 주광덕 의원이나 중도 의원들이 와서 중도파 의원들의 이 의견을 전달하고 가는 길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론을 가지고 중도가 이쪽에 합류할 것인가를 사실은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중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5석의 탈당 27일로 예정된 대로 그대로 된다면 아마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2차 탈당을 견인해가는 그런 힘들이 네. 생길 걸로 보아서 원내 교섭단체 3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실 이제 중도 진영에 있다는 분들이 한 20석 안팎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인데 우리 의원님 네.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저도 이게 정치는 이게 다이내믹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이 상당한 의미 있는 숫자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아마 여론조사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에서 벌써 자리매김을 할 때 국민의당 이상의 자리매김이 되고 지금 이제 친박 핵심들이 남아있는 새누리당보다 훨씬 좋은 지지 결과가 나오면 새누리당에 남아 계시려고 생각했던 의원들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게다가 역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아마 예. 중순 전에 들어오실 걸로 보이는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행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진석 이제 전 원내대표는 저는 반기문 이분이 유일한 대안이다. 네. 그분과 같은 행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반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추가로 많은 탈당할? 분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충청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비박계가 만드는 당의 의원 숫자는 네. 나경원 의원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지지했던 의원이 55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찬성했던 그 표 분석으로 보면 최소 62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 55명, 60명 사이의 의원들이 추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합류할 가능성도 꽤 있겠다 이런 생각이 현재로서는 확실한 대선 주자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선 국면에서 탈당했던 분들과 또 보수의 또 대연대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일각의 그렇습니다.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택이 주목되는 까닭이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상당한 의지를 지금 밝히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바로 특정 정당을 선택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어떤 선택을 하실 텐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비박계 신당을 딱 선택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왜냐 스스로 그 울타리에 과도는 측면이 있어요.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게다가 지금 삼지대에 계신 손학규 전 네. 민주당 대표나 이런 분들 정운찬 전 국무총리나 심지어는 국민의당 쪽과도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어떤 이
공유된 가치를 만들어낼 네. 수가 있죠. 예컨대 개헌이라는 이슈나 매개로 이런 해서. 이래서 텐트를 크게 친다면 상당한 세력이 정치적 연대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없겠다. 사실 네. 이제 우리 한국 특파원들과 반기문 사무총장 고별 기자회견을 했는데 잠시 이야기를 좀 듣고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제 비력한 힘이지만은 어떠한 방법을든지 어떤 계기가 되든지 간에 만약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복리 인생 증진을 위해서 저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몸살이지 않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정당이 중요하고 무슨 파가 중요합니까? 사적인 생활은 제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국 특파원단과의 고별 기자회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박 의원님, 네.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정치인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불사를 것 이런 것은 아주 정치에 물든 정치인들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권 도전을 강력하게 선언하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의 정신이 과연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들이 말년이 상당히 되게 보면 불운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정치 현상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암울하고 음습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반기문 우리 유엔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존경받으시는 분이었으니 역대 다른 사무총장님들과 같이 정말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봉사단체의 어떤 그 책임을 좀 다 하신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어떤 크게 성공한 어른의 모습을 잘 지켜주는 것 이런 것이 국가를 위해서 오히려 더 큰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검증도 되지 않은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당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것이 정치를 전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당을 중심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당 시스템이 지금 잘 운영을 못 되니까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인데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헌법을 보면 기본권보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께서 정치를 하시는 결심하시 좋은데 하시게 되면 정당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정말 어떤 잘 정리된 가치와 어떤 이념들을 가진 그런 정당 잘 만들어서 그냥 유명세 하나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지금 모아가지고 정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당 만드시고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 되셔서 그렇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정치를 해달라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안인정 충남지사도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보수의 예, 희망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결심은 굳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표현 중에 뭐 정당이 무슨 소용이냐, 동교동, 상도동, 친박 비박이 뭐 무슨 소용이냐.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앞에 이렇게 맥락으로 보면 나라와 국민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몸을 던지라. 정치인들이 자기를 버리라는 말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이야기한 것 같고 정당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고 몸을 불사르겠다. 또 몸을 사리지 않고 하겠다.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 발전 위해서 또 나아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경륜을 네. 모든 걸 다 투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뭐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또 박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뭐 이 대한민국의 이 어른으로 남아 계셔서 좀 더 뭐 인류애를 위한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의 불신도 받고 있고 그러나 정치가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국민의 민생 복지를 위해서 한번 뛰어들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철학을 구현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분이 오셔서 본인이 어떤 정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정말 냉철한 검증을 받을 각오가 돼 있으시겠죠. 이제 그 작업은 네. 본인이 감내해야 할 그런 과정이다, 이제, 절차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병든 보수의 메시아는 안 된다라는 취지도 얘기했는데 사실 거듭된 같은 질문이긴 한데 과연 반기문 사무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지를 뽑아들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분명한 거 하나는 지금 이제 분당이 될 걸로 보이는데 분당이 돼서 친박의 핵심들 남아 계신 새누리당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과의 이 연대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서 그 형태가 나중에 정당이 되든 아니면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뭐 후보 경선에 하든 또 뭐 지금 여러 삼지대 이제 몇 개 정당이 네네네. 생길 거 아닙니까? 유동적인- 이미 있고 네. 이런 정당들을 같이 규합을 해서 한 울타리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뭐, 빅텐트로. 네 그렇게 해서 후보 경선에 본인도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그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되든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고 그 전에 개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실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개헌론까지 예. 언급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은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개헌할 수 있는 지금 적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민주당 내에도 김종인 전 대표 그렇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개헌에 대한 어떤 구상을 밝히면서 그런 논의 이 구조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우리 박 의원님 네. 보실 네. 때는 물론 이제 정치 원로, 한국의 원로로 남으시면 좋은데 네. 선택지를 뽑는다 그러면 어떤 전망, 어떤 카드를 뽑을까요? 독자적인 길을 가셔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만 보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가셨을 때 정말 7번이나 만나면서 새마을 운동을 찬양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추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서는 한국의 리더십이 배신당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하고 계시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은 지원을 얻고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 당시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서거하셨을 때 조문 한 번 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정치관이 어떤 관을 가지고 계신지 네. 대한민국 미래는 어떤 정책을 갖고 가실 것인지 아직 말씀이 없고 그냥 오로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그냥 화려한 이름 하나만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 관련도 얘기 안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사람 모여 해가지고 몇 명 모아서 빅텐트 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른바 친노 진영의 비판에 정치적 공격이다, 인격 모독이 도가 지나치다 이런 반박을 했거든요. 아니 저도 제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네네네. 측면에서 예. 오셔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예, 자기 앞으로 입장을- 시간이 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중점이 아니고 그렇게 아직 정해져 있거나 본인에 대해서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 없으니까 본인이 와서 제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정강 잘 만든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함께 모을 수도 있는 계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들으셔서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시면서 야 한번 모여봐 텐트 한번 쳐보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색깔은 무엇인가를 국민께 우선 정치인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들각에서 얘기하는 제3지대론, 빅텐트론과는 별도로 자기 목소리, 컬러, 색깔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빅텐트의 기둥이라도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없으면 가서 그냥 남들이 텐트 걷어버리면 자기는 그냥 허벌판 혼자 남는 시세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 총장이 결심을 해서 뭐 정말 출마 선언을 한다면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거에 대해서 본인의 구상을 당당히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구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상황밖에는 안 되지만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는 이 나라의 미래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선 도전 과정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건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밝히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죠. 이제 그렇게 밝히는 과정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사실- 보면 네. 저절로 그 텐트가 큰 텐트든 작은 텐트든 텐트가 쳐지겠죠. 네. 텐트 가운데서 좀 유력하게 얘기되는 것이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예단할 수는 없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만약에 비박계들이 나가서 국민의당 의석수보다 많은 정당이 되면 이제 국민의당 제4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 그러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당으로서는 어떤 활로를 모색을 해야 보수 되기 세력의 때문에 대안이 아니다. 지금은 네. 대선 주자 안철수 전 대표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손학규 전 대표를 자꾸 지금 뭐 모셔오려고 대표로 하는 건 와라. 아니에요. 그런데 예. 손학규 전 대표 생각은 또 좀 다르단 말이에요. 본인대로 그 당이 뭐 클지 안 클지 몰라도 별도의 당을 만들고 해서 일종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합 집산을 할 때 자기 몫을 뭐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늘 하는 말로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챙기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주자들이 다 이 현재로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선일이 가까워지고 이 상대는 예컨대 민주당에서는 확실한 후보가 정해질 때 이쪽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연대 흐름이 형성이 되겠죠. 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안철수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뭐 손학규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하고 사람 좀 몇 사람 보강해서 국민의당이 플랫폼이 커진다. 이런 계산하는 자체가 구태정치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미 그런 데 식상했고 역사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게 물레방아를 지나간 물로 돌릴 수 없다는데 물레방아가 요즘엔 지나간 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이 뭐 어떤 실망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정계 은퇴했으면 은퇴한 것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꾸 조금씩 뭐를 모아가지고 세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안 되고 국민의당은 애초에 이야기했던 새정치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나갔던 그 새정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기들이 빅텐트가 되는 지름길이지 사람들 막 모아들이고 해서 이런 어떤 구태정치에서는 오히려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뭐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저희 더불어당도 마찬가지 네네. 명심해야 될 사항이겠죠. 예. 사실 이제 어제 문재인 전 대표 연합뉴스 인터뷰 통해서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하겠다. 내각 구성의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유하겠다. 약간 대선 행보에 좀 굉장히 큰 틀을 밝혔는데 어떤 평가하신지요? 예, 그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어떻게 봐서는 야 벌써 대선 후보 다 된 것처럼 심지어는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탄핵에 의해서 치러지는 선거 60일 이내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또 기자들이 언론이 던진 질문도 그걸 전제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도 충분히 했던 이야기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장차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표가 항변했듯이 그것을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이 하면 건방진 거냐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시민혁명 그렇습니다. 등등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가 함께 발전적으로 잘 아마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대신에 저런 선언을 했듯이 문재인 전 대표는 정말 유력 주자답게 그 내용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내실 그렇게 있게. 준비해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뭐 어젠가 해명을 하셨잖아요. 그 해명 내용을 백그라운드를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오해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두들겨 맞으니까 나중에 해명하는 형태고 항변하는 형태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뜻이 정확히 뭔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노력 그게 중요하고 그 섀도우 캐비넷은 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바로 선거 다음 날부터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선 과정에서 저 후보는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갈 건가를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구상을 해서 나는 총리는 이런 분을 모시고 하겠다. 중요 예. 강요들은 이런 분이다. 해야 그 국민에 대한 일종의 정보 제공이고 A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저히 검증해서 그 카드를 제시해야지 잘못 검증된 카드를 제시할 경우 오히려 실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후보 자신도 아주 신중하게 네. 그 인선을 해야 됩니다. 여야를 떠나 예측 가능한 정치를 좀 해보자라는 측면의 의미를 두자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박영수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 관심은 이제 사상 초유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 차례의 담화를 통해서 국민께 약속하신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반성과 사과, 협조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 성실히 받겠다, 특검에 대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안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탄핵소추의 사안에 대해서 국민은 그렇게 믿고 계신데 대통령께서는 완벽하게 부인하고 계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 청와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법적 절차, 진실 규명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권리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법리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박영수 특검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자기들도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일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 가장 이제 관심이 되는 우병우 수석의 전 수석. 문제. 뭐 욱구라지니 법구라지니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뭐 많이 또 준비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내일은 자칫 잘못하면 그 청문회에서는 또 특검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네네. 어쨌든 국민의 분노를 굉장히 키우는 하루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특검과 청문회 국조특위가 사실은 좀 더 치밀하게 좀 예. 잘해서 이 진상 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네, 충분성. 저도 뭐 동감입니다. 사실은 청와대가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팀도 정말 최고의 보안을 요구하는 그 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예컨대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지난번에 검찰이 압수수색 못했거든요. 그런 민정수석실 같은 데는 저는 압수수색을 할 때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청와대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하신 사안이고 지난번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특검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 지금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네. 진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내일 사실 이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우병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좀 네, 큰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병우 해야 될까요? 씨는 아주 능수능란한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충분히 증거를 뭐 인멸한 걸로 보인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비할 시간이 너무나 충분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한테 뭘 물어볼지 본인 자신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2014년 말 정윤회 씨 문건 문제, 그거를 문건 유출로 해서 본질을 가렸던 문제, 이석수 감찰관이 최순실 씨 관련 여러 가지 비리를 제보를 받고 감찰을 하고 있는데 그거 유야무야 시킨 네. 문제, 그다음 롯데한테 추가로 70억을 받았다가 최순실 씨가 돌려주는? 돌려줬을 때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줬거든요. 그럼 검찰에 정보를 넘겨준 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분은 뭐 철저히 방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는 시청자들은 많이 화가 나실 거고 또 내일 하나의 관심사는 조혁 전 간호장교가 네네. 나오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궁금증, 이 질문이 의혹. 뭐 상당히 거기도 많이 이어질 거고요. 지금 최순실 씨 청문회를 못했는데 결국은 구치소를 찾아가서라도 최순실 씨를 불러내서 그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호성 비서관도 안 나오고 안종범 수석도 안 나왔는데 구치소 청문회를 열어서 이분들 이야기를 직접 국민들이 듣게끔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내일 우병우 수석이 꼭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2년 7개월 되도록 세월호 7시간이 비밀이 안 풀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본인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 뇌물죄 관련한 그 고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롯데에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가 네. 압수수색 전에 그 정보를 누설한 이런 측면들, 그런 측면들도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충분하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간 3자 양자 대면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